뭐 강간이라 해도 뭐 말씀드린 성관계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것도 3년 8개월 전에 일로 강간을 당했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저자 이범석이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있는 이범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 9년경에 그 미투 운동 시기에 당시 억울하게 이제 무고로 성관계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렇게 운이 좋게 알게 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다 비슷하긴 할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유리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누적돼 있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변론 자체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었다. 또한 이제 변호인이 없었을 때 이 정도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라서 좀 다른 사건과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19살 3월 달에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제 하사로 입대를 해서 이제 첫 직장 이제 4년 4개월 정도를 직업군인을 했고요. 나와서는 이제 금융 쪽 일을 해서 뭐 은행 쪽 이렇게 대출 캐피탈 관련 그쪽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쪽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만두게 된 계기는 이제 여기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 사건에 의해서 법정 구속이 되고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직장을 잃게 되고 지금은 현재 뭐 자영업도 하고 저희 변론을 잘해주신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인연이 돼서 지금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과장으로 해서 이렇게 저처럼 성범죄로 이렇게 연루되신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2월경이었는데 저랑 제 지인들 몇 분 그리고 그 여성분이랑 같이 그때는 친한 누나였죠. 같이 광주 상무지구 번화가 최대 번화가에서 술을 먹고 2차까지 먹었는데 이제 3차를 더 먹자고 하는데 다른 저희 지인분들이 이미 택시를 타고 갔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술을 더 먹자.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는데 계속 제 팔을 부여잡고 이렇게 막 땡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힘을 썼는데 그때 여성분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졌는데 갑자기 피가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그 포장마차가 하나 없어지고 호텔을 이제 공사하려고 그래서 철조망 이렇게 쳐놓은 걸 그걸 쓰러지지 않게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손바닥에 피가 나면서 그렇게 사건이 돼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응급실에서 이제 초진 진료를 받아야 된다. 자기는 전문의가 아니고 응급실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벽이 늦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숙박에서 이제 같이 숙박 초진 진료를 받자는 목적으로 그 숙박만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찰 출석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면 토요일 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이스피싱인가 그런 생각으로 좀 재수없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선은 그 여성분이 고소를 했으니까 제가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간이란 자체라는 그 용어를 뭐 TV에서나 봤지 뭐 제 지인들이라든지 제가 그런 말을 직접 들을 줄 몰랐고 뭐 강간이라 해도 뭐 말씀드린 성관계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것도 3년 8개월 전에 일로 강간을 당했다고? 전혀 어이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뭐 현실이 아니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수사는 사실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뭐 저를 좀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전혀 뭐 강경한 태도도 없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는 저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이거는 유죄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기는 했었어요. 뭐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남녀 둘이서 어쨌든 한 방에 숙소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남자가 지금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이 사건도 좀 유죄일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정황 증거나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측에서 얘기했었던 진술하고 여자 측 진술하고 그 흔히 말하는 붙는 증거들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무죄는 한참 뒤에 이제 저도 이제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변호사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초기서부터 수사를 빨리 해달라 아니면 수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본인이 진술을 하고 나면은
그 진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했던 진술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초반에만 잘 이루어지면은 요즘에는 최근에 생각보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사건도 정확하게 가장 수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찰 단계에서 그 참고인들이 전부 다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선임을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우선 경찰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검찰 단계에 갔을 때 제가 기억 그때 1시 30분 정도 이렇게 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빨리 간 걸로 기억하는데 가자마자 이제 이범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검사님이 직접 제 사건을 보고 있다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사건 정리하고 10분 정도 있다 사인하고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뜸 앉자마자 저를 신문했는데 그게 한 3시간 가량 직접 신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좀 안 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죠. 저한테 약간 윽박도 지르고 그리고 뭐 이범석 씨 이거 합의 안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떨어질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다. 후회하시지 말고 좋게 합의해라. 아니 검사님 어떻게 하지도 않은 걸 합의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요. 법률 잘못 걸어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는 검사님 억울합니다. 그 뒤로 여자는 뭐 저를 수신 차단해서 뭐 본 적도 없다고 연락도 한 적이 없다는데 그 뒤로 몇 번을 밥도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던 제 증인들도 있고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카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이범석 씨 변호인이냐고 이범석 씨한테 이런 거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직접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대표 변호사님을 나중에 이제 선임하고 나서 그런 것도 이제 친구들 그 의견 진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런 것도 뭐 아예 먹히지도 않고 거의 약간 강압적이고 회유라 그러죠. 약간 좀 합의를 보란 식으로 약간 그렇게 좀 건성건성.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만 좀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자기가 재판에 넘기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온다라는 말이라든지 그걸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조사를 잘 받았나? 그 다음날 뭘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해보고 근데 친구가 이제 그 다른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했더니 그럼 수사 기록을 떼서 한번 직접 봐봐라. 그래서 가서 수사 기록을 떼보려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그게 거부를 했습니다. 조서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친구를 만나니까 이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 대표 변호사님을 알게 되고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었어요. 그 다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건 내용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판단이 들어서 담당 검사님을 일단 면담을 했었고 담당 검사님 면담하고 나서 느꼈던 바는 이 사람이 조사를 잘못 받았다. 이거 망했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 검사님 성향이 그렇게 막 강하고 강압적인 검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 유독 이상하게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담이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이 과장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서 지금 사건 자체가 좀 많이 꼬인 상태인 것 같은데 증거 기록을 좀 살펴봐야지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본인한테 유리했었던 그 참고인들 진술서는 미리 받아서 한 번 더 제출은 해봅시다 라고 하고 일단 그거 제출을 먼저 하긴 했었습니다. 1심의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할 건 없었어요. 일단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피해자가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부 다 사실관계를 다시 들어보고 일단 피해자의 진술로서 모순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러면은 모순되는 부분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다른 증거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1심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했었던 내용들이 저희 측 증언 혹은 저희 측 증인으로서 다 반박이 될 부분이 있어서 증인들을 모으고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심에서 사실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셨던 거잖아요.
그 왜 구속이 됐을까를 정말 며칠 동안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이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아무리 많은 증인과 증언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재판부 역시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피해자가 얘기했던 진술을 깨는 데는 증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가 중요한 건데 그 증거물을 뭐를 수집해야 되지?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고, 피해자가 했었던 진술 조서를 살펴보고 나서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사실조회, 그러니까 실제로 객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료들, 그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나왔었던 내용들이 피해자 진술하고 완전히 상반된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야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유죄 간주의 원칙이라고 저가 변호사들끼리 농담을 하는데 그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화성동탄 사건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유명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PD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피해자 진술을 그렇게 강화시킬 거면 반대로 얘기해서 피고인 진술 역시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라 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 중에서 한쪽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양쪽 말을 들어보되 양쪽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 그 스토리 라인을 보는 게 좀 이번에 좀 핵심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고, 또한 요즘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진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좀 활용하는 빈도수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야 네가 딱 보니까 범인이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과학수사 흔히 말하는 좀 더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최대한 좀 조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성범죄는 뭐 증거물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피해자라고 피고인 진술 중에서 누구의 스토리 라인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는 피고인은 무죄,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내 말은 처음부터 토시 하나도 거의 틀린 게 없는데 믿어주지 않았을까? 제 진술은 틀린 게 없는데 상대방 진술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틀렸다고 이 무죄 된다는 자체가 좀 안 믿기고 좀 억울했습니다. 우선은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친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내면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정쩡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술자리 안주가 되고, 제가 뭐 무죄를 받은 걸 모르고 뭐 집행유예를 받았을 거다, 왜냐면 징역을 법정 구속됐다가 다시 이렇게 뒤집는 현실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고, 그런 게 이제 대략적으로 돌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 한 명을 제가 전에 다니던 그 직장의 그 동료를 소개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니까. 근데 여자가 소개팅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성사를 시켜줬는데, 그 소개팅 갔다 온 제 친구가 황당한 말을 합니다. 여자를 만나고 제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좀 안 좋았길래 혹시 범석이 사건 알아요? 하니까 안다고 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자를 강간하고 카메라까지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근데 저는 그 말인데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니 어떻게 말이 나왔고 번영이 됐길래 카메라까지 촬영하고 나는 강간범이 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나를 알리고 해명을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뭐 제 거 SNS라든지 이런 걸 올렸는데 올려봤자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한 형님이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셨는데, 그럼 범서가 한번 내 얼굴을 까고 이렇게 책을 한번 내봐서 억울함을 좀 해소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제안에 책을 쓰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상대 그때에 예. 대한 또 감정은 또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감정은 진짜 사람인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진짜 막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걔 인생보다 제 인생이 소중하고, 우선은 그것보다는 저를 믿어주고 저를 이렇게 뒷바라진 친구들이나 아버지가 있어서 그 삶에 부응을 하려면 더 그런 거 생각하면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제가 변호사를 그때 당시에는 대표 변호사가 아니라 저도 소속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건이 남의 인생을 맞는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루하루 풀어나가야 될 일이고, 무죄라는 거는 저한테 약간 게임 같은, 어떻게 보면 무죄를 받으면 참 좋은 거, 혹은 안 되면은 남의 인생이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이 바뀌었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인생을 아예 통으로 맡기는구나. 그리고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구속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해줬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내 사건인가? 내가 진짜 구속되는 느낌? 내가 진짜 무죄를 받아서 행복한 느낌? 그게 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사건을 다른 것도 할 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인생의 전환점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당사자 일단 먼저 피해자 인권이라고 제가 저를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 수용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인권은 지켜주죠. 근데 사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의 인권보다는 진술을 믿어주질 않는 거죠. 인권이라면은 뭐 탄압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수사에서 아직 뭐 고문이나 이런 건 지금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구속을 시켜놓고 2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해놓고 구속을 시켜놓고 이걸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많이 흔들렸던 게 당장 나가고 싶고 막 미치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괜히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인권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로 이제 지목된 피고인들은 인권이 아직도 심각하다고 볼 수는 있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되게 많이. 예,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나가고 싶은 꿈을 꾸고 막 원래는 잘 꿈도 안 꾸는데 맨날 꿈을 꿔서 막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있고 어디 나가 있고 막 뭐 그렇게 운동도 안 되는데 공원을 막 뛰고 있고 이런 꿈을 꾸니까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요 근래 뭐 좋은 경찰, 나쁜 경찰이 있다, 뭐 일부가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거의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인권을 지키려고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계세요. 간혹 가다가 조금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이범석 우리 과장님 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지키고는 있는데 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의 있게 지켜줄 뿐인 거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고죄라는 게 이제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허위의 사실은 입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악의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게 애매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 과장님이 저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 물건이 없어졌어. 그때 분명히 이 과장님밖에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럼 나는 이 과장이 범인일 거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범인이 따로 잡혔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밝혀지면은 그 악의적인 목적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무고죄라는 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제가 거짓말했으니까 무고죄가 아니라 무고를 할 이유가 있고 그 사실을 만들었어까지 다 입증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죠. 이 사건도 그래서 무고가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아니까 이제 다른 사건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이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모해 위증 같은 경우는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가 했었던 재판정에서 했던 진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 시점이 달랐고 그 사람이 그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던 그 시점이 달랐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차례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거는 위증이고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한 이유가 뭐지? 우리 이 과장님을 구속시키기 위한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모해 목적 위증죄로 바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전반적인 재반 종합 사정이 다 일관돼야 된다라는 식의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안 좋게 바뀐 게 있어요. 남자들한테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한테 뭐냐면은 양쪽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중, 후로 나눴을 때 사건이 중간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전과 후도 얘기가 달라지면은 일관성이 떨어져, 명료성이 떨어져, 구체성이 떨어져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앞뒤는 좀 달라도 돼. 중간만 확실히 일관성이 있으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PD님이나 뭐 편집장님이나 다 똑같이 얘기는 하시겠지만 성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사실 거짓말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어제라도 성관계를 했었다고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그 내용이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은 나머지 게 막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냥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금전적인 피해는 이제 솔직히 산출 안 되지만은 우선은 변호사비가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우선 고소를 당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영업직이었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막 경찰 뭐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거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항상 기분도 좀 우울하고 안 좋고 설마 그러겠어 막 그런 불안 심리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재판을 봐서 이제 구속됐을 때 뭐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보험도 이제 2년 6개월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험도 제가 이제 지인들이 좀 넣어달라고 했고 그때 분쇄함께 월 1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유지만 되면 이제 환급이 되는 건데 그걸 깨버려서 이제 몇 천만 원을 손해 봐버리고 그리고 이제 차량도 이제 그때 3년 딱 끝나자마자 그걸 했는데 이제 차량 그 신차 구매한 거에 50%도 못 받고 아무래도 대형차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관리비 뭐 그리고 이제 보통 나와갖고도 회사를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차렸던 그 지금 호프집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거 뭐 그런 피해 이제 부수적으로 하면은 그게 산출이 도대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좀 힘들게 살고 있어서 예 아마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법 피해에 관련돼서는 형사보상 청구라고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를 받는 게 있는데 사실 그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기한만큼을 일수로 계산해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고라는 거를 입증하거나 뭐 다른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거는 본인의 손해로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손해를 좀 보전받으려고 소송도 해서 다 승소를 했고 물론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뿐인 거지 대부분은 그냥 이 경우에는 거의 남성이 대부분의 손해를 다 감수하고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저 같은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제가 이제 돌이켜서 복귀를 몇백 번, 몇천 번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때 당시 당연히 3년 8개월 성관계조차도 안 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무슨 일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리고 경찰 조사도 처음에 이제 워낙 부드럽고 하다 보니까 뭔 일 있겠어? 이렇게만 저만 생각했다가 크게 좀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경찰 수사에서 저희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님이랑 같이 수사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과연 검사도 나한테 그런 말을 뭐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뭐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안 했을 거고 초동 조치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난히 풀렸을 건데 괜히 제가 몇 푼 아끼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혼자 대응했던 게 좀 돌이킬 수 없는 토네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저희 촬영 전에 이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메일 하나를 봤잖아요. 예. 그 메일에도 보면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가족이 지금 억울하게 좀 구속이 됐다라는 취지로 또 메일이 왔고 저희 이제 그걸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건의 방향이 한번 잘못 틀어지면은 그 물길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진술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해보고 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의 뭐 남녀를 갈라치기를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대형사 원칙에도 뭐 10명의 그 죄인을 혐의를 받는 사람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지 말자. 그 취지가 지켰으면 좋겠고 증거주의 재판인데 진술이 곧 증거다. 근데 그 진술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좀 잘 판단해서
저처럼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좋은 이 자리랑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혐의를 받았고 이미 무죄로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그때 고통을 계속해서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가족들이 가장 큰 자신의 편이 돼줄 거고요. 혹시 그 편이 돼줄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변호사들이 옆에서 좀 잘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본인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정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